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을 축소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전직 임원의 폭로가 나왔죠. 이 전직 임원에 대해 쿠팡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해고된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해당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쿠팡의 주장은 허위라며 숨진 쿠팡 노동자의 유족에게 더 일찍 진실을 알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 소식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씨가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쿠팡은 이 죽음을 과로사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몰아갔습니다. 소송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얘는 정말 가벼운 일을 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게 얘가 업무가 아닌 과도한 다이어트로 사망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쿠팡에서 해고된 외국인 전 임원은 이런 쿠팡 측 대응의 뒤에는 김범석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서는 자신에게 메신저를 보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시간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냐고 다그쳤다는 겁니다. 또 이건 내일 아침 국회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기, 화장실 등을 열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를 폭로한 전 임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이에 대해 당사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고 관련 소송에서 중대한 비위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졌을 뿐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비위와 관련한 증거는 단 하나도 제출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장 씨의 유가족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릴 방법을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면서 고 장 씨가 열심히 일했던 직원이었다는 점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돼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십만 명이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미국에선 쿠팡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미국 증권감독당국에 알리지 않아 모르고 주식을 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건데요. 이 시기에 쿠팡 주식을 산 사람이라면 한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어 집단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 쿠팡 INC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아닌 쿠팡 주주들이 냈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이 허위 공표를 했거나 공시를 하지 않아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필립 김 변호사는 M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 공표는 연방증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쿠팡 전직 직원이 6개월이나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했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점, 이 때문에 경영진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적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에도 공시 규정을 어기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중요한 투자 정보를 누락해 주가를 부풀렸고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비싼 값에 주식을 사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4영업일 이내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Given the level of sensitivity of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there was no requirement under U.S. law to make an SEC filing. 소송 대상은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입니다. 결국 쟁점은 경영진이 부실한 내부 보안 체계와 그 위험성을 언제부터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모아집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투자자 보호에 훨씬 엄격한 미국에서의 소송인 만큼
주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상의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는 저커버그 등 메타 전현직 임원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치해 주주 피해를 이유로 피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저커버그의 법정 증언 직전 합의됐는데 합의금은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2,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좀 해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된 2022년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이준석 대표였는데요. 이 대표는 부당하게 공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사실을 강조하며 공범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 업무를 행사하는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언어 모순이라며 부당하게 공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대선 여론조사를 대가로 실제 전략 공천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이 대표가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함께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당대표였고 명태균 씨로부터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5차례에 걸쳐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구청장 공천은 시당 공천위원회 전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손 쓰지도 못하고 그냥. 특검은 지난해 총선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최근 온라인 시험 도중 수강생 절반가량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AI 활용도 보편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부정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학들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한 교양 강의에서 치러진 온라인 기말 시험.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전면 무효 처리됐습니다. 해당 수업은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을 위한 비대면 강의인데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다른 창을 함께 사용한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지난 10월 연세대 비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AI를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 스스로 인정한 학생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고려대에서도 온라인 시험 중 단체 채팅방에서 답안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저는 몇 주 전부터 되게 분량이 많은 과목이라 열심히 대비했는데 억울하죠. 결국 학교 측은 이 시험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번엔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반발하며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대학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200여 건 중 20%가량인 40건이 챗GPT나 스마트폰을 활용했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과 AI 활용의 보편화에도 학교 측이 관리나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소홀했던 점이 일부 학생들의 옅은 윤리의식과 맞물리며 발생한 일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생 대상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경희대가 최근 개발한 AI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의 계획표에 AI 활용 정도를 적극 권장과 제한 허용, 금지형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AI 활용 시엔 출처와 핵심 명령어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현재 AI 가이드라인 제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부동산과 관련해 10.15 대책 이후 후속 공급 대책을 구체화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필요한 부분과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마무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